자, 이제 마지막 주제 세션인데요. 자, 이번 세션은 글로벌 경제 위기 시기에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재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경제의 주역인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위한 투자 선순환 구조 구축 방안과 벤처 투자 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본 세션에 함께해 주실 좌장과 패널분들을 모실 텐데요. 좌장에는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자 벤처 창업학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전성민 교수님, 그리고 패널에 김금동 IMM 인베스트먼트 상무님과 그리고 플러그앤플레이 코리아의 데이빗 김 총괄이사님, 그리고 CJENM 커머스 전략기획팀의 배민욱 부장님 참석해 주실 텐데요. 아쉽게도 배민욱 부장님께서는 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 주셨습니다. 잘 접속되고 계신 거 맞죠? 네. 그러면 다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제가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전 소개받은 가천대 경영학부 전성민입니다. 이게 마지막 세션입니다. 제가 주최 측한테 말씀을 들었더니 마지막 세션까지 남아있는 분들한테 경품을 주신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금 기운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좀 모시기 사실 어려운 분들 모셨습니다. 사실 평상시에는 투자업계에 계신 분들 만나기 굉장히 어려운 분들인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각자 가볍게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IMM에서 벤처 투자를 하고 있는 김금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개발자로 일을 했었고요. 그 뒤로 지금 현재 13년간 투자 업무를 하고 있고, 현재는 IMM 인베스트먼트에서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플러그앤플레이 코리아 한국 지사의 총괄 이사를 맡고 있는 데이비드 퀸입니다. 플러그앤플레이는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벤처 캐피탈 회사고요. 실제로 구글, 페이팔, 드롭박스, 랜딩클럽의 초기 단계에 투자를 한 투자 회사입니다. 저희는 투자로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런 스타트업들이 투자 이후에 글로벌하게 스케일업할 수 있는 엑셀레이팅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이외에도 기업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런 기업 혁신 프로그램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원래는 플러그앤플레이 본사에 한 3년 좀 이상 있었고요.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좋아짐에 따라서 작년부터 한국에 진출해서 현재 팀원들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 부장님 원격으로 연결돼 있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CJENM 커머스 부분에 전략기획 담당에서 M&A와 스타트업 투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래도 기업 투자 입장이다 보니까 전략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세션의 주제가 Reinventing Startup Investment Scheme. 근데 이제 한국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글로벌 경제 위기 시기에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재편 방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나요? 어떤 분들은 뭐 winter is coming 그러더니 요즘은 winter is here 벌써 이미 겨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투자업계가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투자 생태계에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할까요? 네, 저희 일단 첫 번째 투자 생태계 관련해서는 저희 창업 유관기관의 네트워크를 많이 함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벤처기업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자금 조달, 운용, 관리에서 75%의 설문이 이룰 정도로 아주 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장 진입, 기술 개발 등의 성장에 필요한 전반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공공기관 등
창업 유관 기관들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창업 기업 및 벤처 기업 협력 제휴 상태가 아주 매우 저조한 상태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협력 제휴 경험이 11.5%에 불과할 정도로 이제 아주 낮은데, 향후에는 저희 오늘 배민욱 부장님이 참석한 것처럼 이 많은 대기업 및 CVC의 역할도 참여해주면서 저희 창업 생태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각 기관들별로 서로 협의를 해서 뭐 정부, 민간, 그리고 이제 저희 새로운 벤처의 창업자들도 다양하게 이제 참여를 해서 같이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그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 잠깐 기다려주다가 말씀 주시고요. 예, 데이비드 이사님. 예, 저는 이게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좀 글로벌한 관점에서 좀 풀어볼까 해요. 우선 제가 제가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는 스타트업을 경영을 했었고요,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에 한 14년, 15년 정도 있다가 한국에 온 지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실제로 국내 스타트업도 많이 만나보고 글로벌 스타트업도 많이 만나보고 많이 만나보면서 느낀 점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투자 회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론 실질적으로 M&A보다는 실제로 코스닥에 입각해서 IPO 시장이 훨씬 엑시트하기에는 조금 더 수월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M&A 시장 같은 경우는 약 2%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 2%는 2019년 기준이고요. 아마 2022년에는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현저히 M&A 시장이 낮고요. 하지만 반대로 중국이나 미국 같은 이런 해외의 경우에는 2, 3년 정도 스타트업이 성장한 이후에 기업체에서 M&A를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IPO보다는 M&A 관련된 퍼센테이지가 훨씬 많은 편이고요. 전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벤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기업,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문화, 인식에 대한 변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M&A를 잘할 수 있게끔의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 번째로는 인재 유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트 중에 하나가 이 넷플릭스 회장님이 했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비디오 회사였다. 비디오 렌탈 서비스로 시작을 했죠. 그 당시에 1997년에 제가 알기로 넷플릭스가 창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알고 있었던 분들 중에서 뭐 스탠포드 혹은 UC 버클리에 내노라 하는 엔지니어들이 인텔이나 구글에 가지 않고 넷플릭스로 대부분 갔습니다. 근데 국내에 제가 와서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 보고 뭐 다양한 대기업 관계자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느낀 점은, 아직까지도 한국은 실제로 대학을 졸업한 똑똑한 친구들이 스타트업에 간다기보다는 대기업 혹은 대기업에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죠. 이런 기업에 가는 풍조를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한 조금 변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마지막은 창업자가 실질적으로 스타트업들에게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도 이런 멘토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리콘밸리만 하더라도 이 실리콘밸리에서 엑시스를 한 투자 혹은 관련된 대표님들이 이 다른 스타트업들을 도와주기 위한 멘토십 작용들을 되게 많이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페이팔 마피아,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페이팔을 공동으로 창업했거나 페이팔의 인원이었던 분들이 실제로 나가서 창업한 회사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유튜브,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있죠. 뭐 스노우플레이크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런 형식으로 창업자가 창업자를 도와주는 그런 생태계를 형성하는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조금 국내의 창업자, 국내의 생태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정부 쪽에서 조금 더 많은 지원들을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벤처나 혹은 앞으로
지금 CBC도 많이 이제 조인하셨는데 이런 CBC에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적인 베네핏을 저는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슈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션 중에 여기 이제 이게 타임와치가 이렇게 딱 떠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창업자들이 투자자들 앞에서 시계 놓고 연습해서 이제 발표하는데 오늘 이제 투자자가 이게 시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회가 또 잘 없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은 저 배 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투자 생태계 큰 이슈가 뭔지 좀 들어볼까요? 부장님, 인터넷. 예. 저는 아무래도 실무자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글로벌 경제 이슈로 인해서 자본시장이 좀 경직됐다는 것은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도 실무하는 입장에서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나 또 협업하는 벤처캐피탈 또 프라이빗 에쿼티를 통해서 많이 듣고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상황도 이러하고 그래서 기존에 투자를 했던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이제 과거의 어떤 성장성 중심으로 경영을 했다면 이제는 수익성 중심으로 전략 방향을 많이 피보팅을 하시면서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인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사실 결국 투자금 축소가 되다 보니까 스타트업들이 그 적인 사업 모델을 좀 만들어가고 있었던 전반 방향성에 영향을 주어서 저거를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지 이슈로 합니다. 예, 반만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기술적인 문제는 항상 이렇게 생기는데요. 예,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이번 세션의 제목 자체가 글로벌 경제 위기가 사실 이거는 뭐 스타트업이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사실 자금 경색이 크게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글로벌 차원에서 지금 글로벌 투자는 어떤가요? 우리가 스타트업 투자는 보통 로컬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글로벌 투자 관점에서 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글로벌 투자 뭐 현황이나 혹은 뭐 국내에서 로컬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해외로 나간다든지 혹은 거꾸로 글로벌 투자가 해외에서 들어와서 국내에 투자하는 상황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예, 교수님. 제가 정확히 그 질문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글로벌한 터뷸런스가 오면서 국내에서 글로벌로 나가거나 혹은 글로벌한 기업이 국내로 오는 시장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알면 될까요? 예. 실제로 제가 그 실리콘밸리 있었을 때 글로벌한 스타트업도 많이 봤지만 국내 스타트업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회사는 말씀 못 드려요. 회사는 말씀 못 드리지만 되게 기억나는 그 파운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예. 실제로 코로나 시기 때 회사의 가치가 엄청나게 성장한 기업이기는 한데 그분이 실제 그 실리콘밸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결국에는 이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글로벌로 진출하거나 혹은 국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제 관점이었고요. 흔히 투자사가 회사를 투자할 때는 저희는 보통 세 가지를 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회사의 기술이 괜찮은지, 두 번째로는 파운더가 괜찮은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가장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새로운 환경에 빨리빨리 적응을 하고 피비팅을 빨리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 기업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이지만 미국에서 시작을 해서 NTT 도코모하고 일을 잘 하게 되면서 최근에 직원이 제가 2년 전에 만났었을 때 30명이었는데 현재 150명까지 저희가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잘 펀딩을 받아서 한국에 온 케이스고요. 반대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저희가 투자한 기업 중에서 2020년, 2021년 한 해 13개 기업이 유니콘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기업인 플러터 웨이브라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아프리카의 페이팔이에요. 아프리카의 모든 이제 페이먼트 시스템을 페이팔처럼 운영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대표님이 26세 실리콘밸리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실리콘밸리 투자자분들 우리 아프리카에 새로운 시너지가 될 수 있게끔 우리에게 투자를 해주세요. 이 기업이 창립된 지 1년 만에 약 2,500억에 그 당시에 저희 밸류에이션을 치면 30억 밸류에이션이죠. 약 3조 6천억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가진 스타트업으로 성장을 해요. 저는 그런 뭔가 스타트업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뭔가 더 이렇게 한국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왔다 갔다 서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창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오긴 했는데 봄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봄이 온다고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스타트업이 잘못해서 위기가 온 건 아니니까 뭐 빼앗긴들의 봄이 오는 건가 뭐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리 저 김근동 사모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겨울이 왔는데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럴 때 정부 정책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정부한테 뭐라고 하긴 좀 그런가요?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새 그 투자 환경이 많이 안 좋아졌고 최근에 여러 기사를 통해서 정부에서 정책 투자금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여론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스타트업들은 사실 투자 유치가 어려워진 만큼 이제 본연의 주요 KPI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제 비용을 좀 줄이는 데 집중 이제 본인들의 에포트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불필요한 낭비를 좀 줄이고 그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런웨이라고 하죠. 그래서 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을 연장이 필요하다는 분석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이제 지금 변화하는 투자 환경에 맞춰서 혹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 투자자는 이제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존의 투자사의 팔로우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주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비록 정부의 출자 기조나 뭐 우리의 메커니즘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회사가 기술 기반 혹은 뭐 커머스 기반, 뭐 숫자 기반으로 성장했을 때는 그 회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저희 벤처 캐피털의 노력과 역량이 많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거를 좀 약간 바꿔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겨울이 와서 그 가진 양식이 얼마 없으니까 그걸 아껴서 먹으면서 버티면서 언젠가 봄이 올 때까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굉장히 화랑이어서 스타트업 주식이 굉장히 비싸고 그다음에 투자하기도 약간 좀 서로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시장에 물이 좋잖아요. 그리고 싼 값에 살 수 있는 그런 조로의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레이트 빈티지 이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한 게 아주 대박을 치는 일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데이비드 이사님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솔직하게 팩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닷컴 버블이 터졌죠.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습니다. 하지만 닷컴 버블을 통해서 가장 크게 성장한 기업이 두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글, 하나는 아마존이죠.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도산을 하고 주식이 폭락을 했죠. 그 순간에 생겨난 기업이 두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어비앤비라는 기업이 생기고요. 하나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 한국 패스트5 같은 기업인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위워크. 감사합니다. 위워크라는 기업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전부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2020년, 2021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로 고통받은 한때에 저희가 투자한 기업 중에서 13개 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기업의 순리라는 거는 이런 위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회사가 도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발굴되고 새로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제 많은 저도 이제 VC 분들도 많이 만나고 CBC 분들도 많이 만나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부분도 많이 만나는데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의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보다도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가 언제쯤 스타트업에 투자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오히려 더 많이 물어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이 결국에 이런 어려운 금융 경제도 1년, 2년 뒤에는 결국엔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저희가 불확실함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을 저희가 찾아서 그 기간 전에 좋은 스타트업을 투자하냐라는 부분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첫 번째로 스타트업이 필요한 부분은 버티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서 크래프톤 웨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이 장병구 의장님께서 되게 길게 쓰셨어요. 되게 길게 쓰셨는데 결국에는 그 메시지의 그 포인트는 하나였습니다. 버텨라. 그냥 열심히 버티다 보면은 기회가 올 거야. 제가 그 구절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일단 버텨야 되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로는 버텨야 된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최대한 자금을 아끼고 아까 상무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최대한 지출을 줄여가면서 버티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투자하는 부분에서의 가장 펀디멘털한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술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나? 두 번째는 우리 팀이 잘 지금 러닝하고 있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새로운 불확실성 속에서 얼마나 빨리 피비팅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요. 코로나가 터졌죠. 한국, 중국, 싱가포르, 미국. 코로나의 시기와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과 실제로 그거를 극복한 부분에 대한 타임라인이 전부 다 다릅니다.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글로벌한 진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기가 한국에서 끝나는 부분과 미국에서 끝나는 부분과 싱가포르에서 끝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떤 시장이 먼저 끝날 건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에 맞춰서 새로운 성장 전략을 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길게 말했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봄이 어디부터 올 건지 미리 좀 이렇게 딱 안테나를 세워서 보다가 봄이 오는 쪽에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배 부장님 거기 계시죠? 네. 네네. 이렇게 움직임을 안 하고 있으면 저는 매우 불안합니다. 혹시 통신이 잘 연결이 되지 않나? 배 부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게 요즘 최근에 이제 그 대기업 CVC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또 투자도 굉장히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부장님 보시기에 이런 CVC들이 뭐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CJENM은 또 어떤지 그런 그 투자의 전략이라든지 투자 대상이라든지 어떻게 투자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현재 뭐 상황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기업들이 현재 사업에 좀 최적화된 운영 체계나 조직 구조 등으로 좀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서비스나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좀 개발하는 것에는 저희가 좀 대응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스타트업은 상대적으로 조직이 작고 또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심플해서 이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서비스나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빠르게 선도한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이런 스타트업의 동력이 사실 자본시장에서 공급되는 투자금이었기 때문에 자본시장 경색이 참 아쉬운 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스타트업들이 혁신을 하고 소비자들에게 또 많은 베너핏을 주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함께 투자를 하면서 전략적인 시너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말씀 주셨듯이 이런 상황에서 저 지난해 말에 공정거래법 개정이 좀 되면서 일반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 설립이 좀 가능해지고 기업형 벤처캐피탈 CVC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고요. 저희 그룹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CVC를 확대하고 있는 게 전반적인 트렌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CJ E&M처럼 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자로서 직접 투자를 좀 늘려가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고 이런 점들이 좀 작지만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자리에서 뭐 전략이나 이런 부분 좀 논하기에는 다소 그런 것 같고요. 대신에 그 전략적 투자자로서 언제든지 이 밸류에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저희는 함께 시너지 내고 함께 저희랑 성장하고 싶은 스타트업들을 항상 발굴하고 찾고 있기 때문에 패션이나 뷰티, 리빙, 건기식 등의 혁신적인 서비스나 플랫폼 또는 상품의 경쟁력이 있는 브랜드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고 노크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요즘 우리가 스타트업 업계를 보면 이 스타트업이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오늘 발표한 여러 스타트업들도 우리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을 이제 새로 뭐랄까요, 컬티베이팅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새로운 영역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투자업계도 당연히 이제 뭐 새로운 형태의 투자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고 그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엑셀러레이터나 벤처 캐피탈이 앞으로 이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도 이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생기면서 그 다양한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벤처 캐피털이나 투자자도 많이 필요하게 된 상태인데요. 시장에서는 이제는 특정한 섹터를 투자하는 분야의 VC도 많이 생겨났고 혹은 스테이지에 투자를 많이 하는 VC도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IMM 인베스트먼트도 사실 벤처 씬이나 스타트업 씬에서 봤을 때는 이제 큰 규모의 투자만 하는 인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얼리 스테이지 펀드도 만들고 저희 PE에서도 이제 펀드도 만들고 하면서 스타트업의 창업부터 뭐 유니콘이 될 때까지 아니면 창업에서 또 M&A 될 때까지의 지속적인 투자를 뭐 2회, 3회, 4회 이렇게 팔로우로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사실 비록 비단 저희 IMM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VC에서도 지금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책 측면에서도 다양한 정책 자금들의 루트를 통해서 단순히 그냥 기술 회사나 뭐 커머스 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사들 뭐 방금 전에 있었던 뭐 이렇게 임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에 스타트업도 투자하는 정책 자금들도 많이 활용이 되면서 다양한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정부 기조의 변화 그리고 저희 민간 VC에서의 변화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방금 상무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최근 몇 년간의 제가 투자 생태계를 봤었을 때 가장 크게 변한 케이스는 PE와 VC의 이 경계가 많이 좁아진다기보다는 VC와 PE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고 있다. PE 분들도 조금 더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고 반대로 VC도 단순히 초기에 있는 스타트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초기에 있는 스타트업이 성장했었을 때 하나의 팔로우 인베스트먼트로 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변화는 되게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투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시리즈 A, B, C, D를 거쳐서 레이터 스테이지에 받는 투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서비스와 프로덕트를 고도화시키고 중요한 인원들을 계속적으로 뽑고 그 부분을 통해서 회사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PE와 VC 간의 협력을 통해서 좋은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그 CJ나 이런 그 대기업의 요즘 CVC 관련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많이 풀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되게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스타트업이 투자만 해서는 전 살아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POC를 거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거쳐서 커머레이션을 할 수 있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B2C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이 뭐 저희 같은 이제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되겠지만 B2B 입장에서는 실제로 대기업인 CJ 혹은 뭐 삼성, LG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CVC를 만들고 그런 기업들에게 단순히 FI 형식의 투자뿐만이 아니라 SI 형식의 투자도 긍정적으로 이어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같은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VC의 역할은 이러한 좋은 스타트업 기업들을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진출시키고 글로벌한 투자를 저희가 유치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런 VC 또한 국내에서 좋은 국내 스타트업을 투자를 하고 해외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판로나 이런 부분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뭐 저희가 펀드를 만드는 부분이라던가 혹은 인력을 늘리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진출할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대목에서 그 질문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렇게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면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규 스타트업에 투자,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처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 기존에 투자했는데 추가적인 투자를 하게 될지 어떤 쪽이 될까요? 보통 예,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관련해서 코로나 시기에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글로벌하게 조사를 해봤고요. 되게 재밌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로 코로나 시기 때는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회사보다는 어느 정도 시리즈 A나 B 단계 투자를 받은 회사들의 팔로원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형식으로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예, 깐데 또 깐다. 예, 깐데 똑같죠. 안 깐데 깐다. 예, 그렇죠. 예, 그렇군요. 예. 근데 그러면 사실 이제 스타트업 이제 막 시작해서 시딩 단계에서 이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스타트업들은 투자 받기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코로나 시기 때는 오히려 오히려 시리즈 A나 B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이 투자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요즘 정반대입니다. 국내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해외 사례를 봤었을 때 오히려 지금 상황은 완전 극초기에 있는 기업들의 투자는 늘어났고 오히려 시리즈 A, B, C에 받는 스타트업의 투자가 감소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거를 하나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게 시장의 그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더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지속 가능한 발전, 뭐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라고 하죠. 요즘 또 중요한 화두이기도 하고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슈, 그리고 기후 변화 이것도 이제 중요한 큰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게 현재 투자 생태계를 개편하는데 중요하게 작동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순서대로 뭐 김상무님께서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도 사실 저희 근본의 펀드든 앞으로의 만드는 펀드에서 우리나라 정책자금이나 뭐 산업은행 등에서의 ESG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면서 저희도 펀드 운용하는 차원에서 ESG에 대한 항목을 귀하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할 정도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들은 아직 ESG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건 현실이고 그것을 부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하기도 바쁘고 하는 상황에서 ESG 챙기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투자자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환기를 조금씩 시작하면서 스타트업 대표 그리고 스타트업 시인의 직원들도 ESG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환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좀 글로벌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2년 반, 3년 전부터 ESG 관련된 프로그램을,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을 글로벌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저희는 서스테너빌리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ESG 중에서도 좀 인바이먼트 쪽을 저희가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리콘밸리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는 저희가 유럽, 아시아 각국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작년, 재작년 한 해에만 26개 기업을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특히 글로벌한 관점에서 봤었을 때 ESG의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탄소 배출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쓰레기 처리를 잘해서 그걸 에너지 자원으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디맨드와 니즈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인식을 하고 국내 투자 생태계나 혹은 정책을 ESG 관련 정책을 하시는 이런 공무원분들이 이런 세계에 바뀌고 있는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서 관련된 정책이나 관련된 투자 관련된 베네핏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든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한국도 ESG의 하나의 허브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 부장님도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뭐 기업 입장에서 말씀드려보면 저희 그 CJ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ESG를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전사 전략 관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도 올해 저 생활공작소라고 하는 곳을 제가 투자를 하면서 ESG 공동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어떤 액티비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투자했던 회사들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실제 ESG를 위해서 성장하실 수 있도록 저희 회사에서 지원금 형태로도 이제 지원금을 전달 드리는 액티비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ESG라는 화두가 앞으로 더 대두될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CJ 함께 투자하는 또는 협업하는 그런 스타트업들과는 이 부분들을 함께 디벨롭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겨울이 오면 이게 겨울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농사로 따지면은 농부들은 종자는 먹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다잖아요. 그죠? 이게 시딩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이 사실 우리나라 디지털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이 시딩을 포기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런 지금 투자 업계에 계신 분들 또 정부 정책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고려해서 이런 거 했으면 좋겠고 혹시나 플로우나 온라인에서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있으세요 혹시? 예, 다들 경품 추첨에 시간이 기다려지시는 모양인 것 같은데 그러면 세션은 여기서 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디지털 경제 성장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 환경 개선과 투자 구조 구축 방안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ESG 관련된 이슈들까지 폭넓게 달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계속 겨울, 봄 이런 단어를 많이 듣게 됐는데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봄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잘 버틸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에 대해서 많은 스타트업들 분들에게도 좋은 인사이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로써 제5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이 준비한 모든 세션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긴 시간, 장기간 동안의 자리를 지켜준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엔데믹 이후 찾아온 글로벌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디지털 경제가 또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살피고 또 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 선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풀어야 될 과제들, 규제 측면의 이슈들, 그리고 또 디지털 포용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스타트업 투자
관련된 이슈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있는 통찰력과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디지털 경제의 미래를 향해 끊임없는 탐색과 논의의 장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자, 내년에 찾아올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럼이 종료된 후에 사전 등록 이벤트 당첨자 추첨이 있으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또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도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텐데요. 이 설문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설문조사에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내년에 더욱더 또 훌륭하고 더욱더 좋은 내용들의 포럼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또 설문조사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QR코드가 보이고 있죠. 예, 이 QR코드 스캔하셔서 설문조사에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이제 마무리 멘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5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